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제17강 자료 수집 방법 및 서베이, 특히 설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내용은요, 서베이의 방법, 서베이 방법의 의미 및 장단점, 종류, 그리고 설문지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베이 방법의 의미, 장단점,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베이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서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 표본을 대상으로 뭘 하는 것이다 라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서베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베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보다는 표본을 추출하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서베이라고 하는데, 서베이 방법은 일정한 시점에서 다수의 조사 대상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면접을 통해서도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전화 설문이라든지 인터넷 설문,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우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등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베이 조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베이 조사의 장점은 우선 어떠한 것이냐? 대규모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표본조사의 특징과 맞물려 있죠. 왜냐하면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질문할 때 질문의 언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동일한 언어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간주해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점은 뭐냐면 외생 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결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생 변수라는 것은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제3의 변수들을 외생 변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베이 방법을 할 때 물론 어떤 방법을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외생 변수의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계열 정보를 얻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가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계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굳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이러한 일반적인 서베이에서는 보통 종단 조사보다는 횡단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베이 설문조사의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보면, 첫째,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있고요. 지금은 서베이 중에서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원 기입식 설문조사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조사원이 기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지의 응답을 조사 대상자가 직접 작성을 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고, 우편조사나 온라인조사, 인터넷 조사 등이 있죠. 우편이나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하면 면접자가 관여하지 않고 설문 조사 대상자가 직접 거기에 체크를 하겠죠. 그러한 방법에는 이렇게 조사 대상자가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요. 별도의 조사원을 모집, 교육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직접 설문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원을 모집하거나 교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에 절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신
응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조사원이 가면 직접 하면 적어도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하나의 설문지는 회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응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면접 조사와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죠. 면접은 한 번 하면 1대1로 하다 보니까 10사람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설문지는 어때요? 쫙 뿌렸다가 회수하면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면접은 물어보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설문은 일단 배포하면 끝나기 때문에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원 기입식 설문조사가 있어요. 조사원 기입식은 내가 조사원이면 내가 기입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나 태도나 또 상대방의 답변을 내가 기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등을 통해서 조사원이 직접 질문하고 응답자의 대답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면접 설문조사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질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 기입식이기 때문에 설문을 하다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가 없는데 면접인 경우는 조사원 기입식, 특히 면접의 방법은 어때요? 내가 문장을 읽어보다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물어볼 수가 있고 그 질문에 설명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데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민감한이고 여기는 복잡한이에요. 복잡한 거는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서 면접 조사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사원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 것은 조사원 기입식 설문에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면접 설문 방식이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응답률이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직접 면접하기 때문에 하나의 응답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조사원 모집과 교육에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자기 기입식은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면접을 할 때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면접 조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 작성의 이유와 중요성입니다. 설문지를 이용하는 이유. 왜 우리가 설문지를 이용할까요?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는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표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설문지는 각 문항마다 객관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수치화하는데 용이하죠. 그러다 보니 조사 결과를 비교 가능하는데도 용이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핵심적인 정보만,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만 선별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지가 아니고 면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문하다가 그죠? 가끔 삼천포로도 빠지고 다시 왔다가 어이구 우리 다시 이 질문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상황 통제를 잘하더라도. 근데 설문지는 딱 정해진 문항이 딱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핵심적인 정보만 선별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응답자가 무기명으로 응답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기명으로 응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 솔직한 응답이 가능하며 응답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설문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설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을 배경으로 가설을 만들어냈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설 검증에 필요한 분석 기법을 고려하여서 적합한 형태의 척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나이는 그랬는데 만 몇 세 이렇게 비율 척도로 우리가 측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1번 10대 2번 20대
이러한 식으로 서열 수준으로 측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열 수준으로 할 것인지 비율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적합한 형태의 척도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 결과가 잘못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설문지가 잘못 구성되었을 때 이 설문지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할 수가 없어? 가설 검증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연구 결과, 잘못된 연구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편향이 발생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문 구성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원래 연구하는 게 한 5편 정도를 연구를 참여하고 있는데, 외부 연구를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개의 연구가 마침 서로 다른 은사님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배울 게 많다라는 것이, 서로 다른 은사님들을 통해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 설문지를 작성을 할 때 설문 문항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에서부터 설문지를 우리가 수정하는 작업까지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구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연구를 한 지는 오래됐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설문지를 잘 구성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뭘 밝혀낼 수 있어? 원하는 가설을 검증하거나 또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설문지를 작성할 때에 꼼꼼하게 내가 어떤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설문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문지의 구성 요소를 같이 볼까요? 우선 표지입니다. 설문지를 받았을 때 맨 처음에 보는 것이 표지이죠. 이 표지는 사람들이 형식상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누군가가 설문지를 의뢰하면 표지를 봐요.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주체는 누구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활용되어질지, 그리고 비밀 보장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 연구의 표본으로 선택이 되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지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밝혀 주셔야 됩니다. 설문 표지의 구성이 응답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연구 목적을 대략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를 기반으로 한 욕구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실시한다라고 연구 목적을 대략적으로 잘 기술하고, 연구 후원자나 연구기관, 그래서 이 연구는 누구에 의해서 제주도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구 후원자나 후원기관을 잘 명시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연구 결과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실태조사의 연구가 이루어지면 향후 제주도의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제언이라든지 이러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운용 또는 활용될 수 있다라고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통계법에 의해서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줘야죠. 본 설문은 무기명 설문으로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 통계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응답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조사자나 조사기관의 소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개인적 응답 항목에 대한 비밀 보장 등을 잘 언급해 주시고, 표지에 있죠. 식별 자료를 잘 넣어야 돼요. 일련 번호라든지 응답자의 이름, 조사자의 이름, 조사 일시 등. 응답자의 익명이라 그러면 응답자의 이름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 연구에 맞게 필요한 식별 자료를 잘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련 번호는 보통
이렇게 뿌릴 때 말고 횟수, 수거했을 때 수거되는 순서대로 1, 2, 3, 4 번호를 적습니다. 일련 번호를 왜 적냐면 코딩을 해요.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받아오면 그것을 바로 우리가 통계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엑셀이라든지 통계 패키지에다가 길동이의 입력 자료를 다 전산으로 입력을 하는 과정을 코딩이라 그러는데, 코딩을 할 때 가끔 오류가 발생해요. 1번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하다 보니까 1이 아니라 11을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딩을 해서 분석을 할 때 엉뚱한 11이 나오면 이게 뭘 잘못 눌렀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때 뭘 보고 확인해요? 이 일련 번호.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치지 않고 홍길동이 일련 번호가 1이라면 코딩을 할 때 맨 앞에 일련 번호에서 1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리고 설문지에도 1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오류 난 게 일련 번호 1에서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일련 번호 1에 대한 설문지를 찾아서 다시 오류를 정정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련 번호를 잘 파악해야 되고, 조사자의 이름도 필요할까? 네, 가끔 보면 이게 누가 조사했는지, 이 조사원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체크가 2개가 돼 있네. 이거 뭐지? 의미가 뭐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누가 조사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훨씬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별 자료도 잘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시사항,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응답 방법 등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 문항이 있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항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문항을 잘 고민하면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 어떠한 범위까지 설문지에 담아낼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은 정말로 설문지 작성에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그러한 연습, 훈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응답자의 분류를 위한 자료입니다. 학력, 연령, 성별, 주거, 종교,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인 또는 사회, 경제적 자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제적 자료라든지 여기에 학력,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조금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어요. 학력이 높은 사람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학력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나마 괜찮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의 경우는 그 자체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자가 오해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민감한 주제로 인식이 되면서 설문지 앞부분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인구 사회학적인 정보를 어디다? 설문지 맨 끝에다가 집어넣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지 작성 과정입니다. 설문지 작성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확정을 합니다.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스스로 질문하세요. 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설문지를 받고 있지? 누구? 연구 대상자는 누구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문항을 상당히 어렵게 하거나 하위 문항을 상당히 어렵게 찾아가게 만든다 그러면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연구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과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처우 개선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급여를 처우 개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처우 개선으로 할 것이냐, 처우 개선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지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련 없는 내용까지 포함할 경우 어때요? 설문지가 엄청 복잡해질 수가 있고, 설문지만 복잡해지나요? 설문지가 복잡해지니까 응답 시간이 많아서 회수율이 적어질 거고, 그것을 받으면 어쨌든 다 코딩해야 되니까 코딩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또 어쨌든 설문에 넣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분석까지 하게 되니 분석에서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문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펴서 필요한 문항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문항까지 질문하지 않도록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의 결정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질문이라든지 의견과 태도에 관한 질문,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 행위의 표준에 대한 질문, 현재 또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질문, 왜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이게 어떠한 유형의 질문인지 어떠한 유형으로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설문지 구성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형태는 크게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으로 할 수가 있죠. 개방형 질문은 어떠한 질문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죠? 답의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주가 제한되지 않은, 응답 범주가 제한되지 않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것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폐쇄형 질문은 딱 응답 범주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라고 했어요. 무지개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개방형 질문일까요? 폐쇄형 질문일까요? 여기에 보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개방형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무지개 색깔은 빨주, 노초, 파란, 보 7개의 색깔 중에 우리는 보통 적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열어놓긴 했지만 의미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폐쇄형 질문에 가깝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좋아하는 색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개방형 질문이죠. 저는 살색을 좋아해요. 저는 똥색을 좋아해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저는 황토색을 좋아해요. 이거 전부 다 같은 색을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지고 있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어떨 때 질문하면 좋냐면요, 응답 범주가 너무 많아서 1, 2, 3, 4 보기를 100까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개방형으로 질문하는 게 좋고, 또 응답 범주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하는데 향후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향후 필요한 서비스를 다 찾아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대상자가 또는 보호자가 느끼는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됐다 그러면 폐쇄형 질문으로 갈 수도 있지만 파악이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은 개방형 질문으로 가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개방형 질문으로 가야 되고, 반면에 개방형 질문은 단점이 있어요. 응답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괄로 쳐지면 객관식이면 체크는 하지만 주관식인 경우는 거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에 가까운 질문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그 문항의 응답률이 낮은 편이고요. 자료 분석 및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주관식을 읽으면 분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주관식을 전부 다 취합해서 다시 항목으로 나눠요. 약간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큰 항목으로. 이것은 신체적인 서비스에 관한 것이구나. 이것은 정서적인 서비스에 관한 것이구나. 이거는 어떤 시설, 생활에 관한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 나누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자료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1, 2, 3, 4는 바로 빈도 분석하거나 백분율 분석하거나 평균 분석을 하면 되는데 주관식으로 답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야 되고 통계로 돌리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응답의 해석에 연구자의 주관, 연구자의 편견이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다 내가 읽고 내가 분류해야 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여기에다가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폐쇄형 질문은 어떠냐라는 거죠. 미리 정해져 있는 보기에 체크를 하는, 선택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가능한 응답 범주가 제한적일 경우에 적절하죠.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응답 범주가 제한적일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죠.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 응답하기가 용이하죠. 1, 2, 3, 4 중에 체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응답 결과를 입력하고 분석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냐? 상대적으로 원래의 생각이나 태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개방형으로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답을 해줄 수 있는데 폐쇄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이 누락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응답을 받는 응답 범주의 형식에는 이렇게 될 찬반형, 이분형으로 예, 아니요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1번 예, 아니면 아니요. 찬성, 반대로 체크하게 우리가 설문지를 구성할 수도 있고, 다항 선택으로 질문할 수도 있죠. 모두 선택하시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두 개를 선택하시오. 이러한 것들은 다항 선택형 질문이죠. 서열형 질문은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서열형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 번째, 평정형 질문은 우리가 리커트 척도처럼 뭐예요? 평가자가 측정 대상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평정 척도 우리 배웠잖아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 불만족하다, 매우 불만족하다. 이것도 뭐의 하나예요? 평정 척도의 하나잖아요. 연속성이죠. 만족에서부터 불만족까지. 응답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뭐라 그래? 평정 척도라고 보시면 되고, 행렬식은 뭐예요? 5점 리커트처럼 이 평정 척도가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응답할 수 있는 범주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그렇게 해서 같은 문항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배열되고 있어요? 행렬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개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행렬식 질문에는 우리가 주의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패턴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설문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전조사는 우리가 예비조사와 다릅니다. 예비조사 우리 어디서 배웠죠? 네. 기억나시나요? 예비조사는 우리가 탐색적 조사에서 탐색적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예비조사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죠. 이 탐색적 조사, 예비조사는 어떨 때예요? 우리가 정보를 잘 모를 때 실시하는 것이 탐색적 조사인데, 사전조사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조사는 이미 설문지를 다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전조사예요. 그래서 예비조사와는 결이 아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조사, 본조사를 하기 전에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설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전조사로 설문한 사람은 본조사에 어떻게 해요? 다시 본조사를 실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한번 누락이 됐기 때문에 검사 효과라든지 시험 효과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동일한 조사와 방법으로 하고 일정한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인데, 보통 20명에서 50명 정도가 적당하고요. 연구할 표집 대상을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전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연구할 표집 대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검사의 목적,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문지 문항이 잘 이루어졌는지, 오타는 없는지, 질문에서 보기에서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한 거예요. 설명은 다 그런 겁니다. 질문지의 형식과 내용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언어 구성상의 문제라든지 질문과 내용의 중복, 누락, 표현의 명확성, 질문의 배열이 적절한지, 용어 선택은 적절한지, 또 응답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20명을 분석해보면 검토할 수가 있겠죠.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는 않는지, 만약에 질문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또 무응답이나 기타 응답이 많은 경우는 어때요? 기타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기타로 뺐는데, 기타가 많다라는 것은 이 기타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돼요? 보기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응답이나 기타가 많은 응답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예비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데요. 질문의 어구 구성 및 문항의 배열입니다.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좋냐? 첫째, 질문의 내용을 응답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급적으로는 짧게 질문하는 게 좋죠. 길다 보면 이해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짧게 질문하고 언어 구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가 응답을 할 것이냐도 고려를 하면서 언어 구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난이도라든지 속어라든지 구어의 사용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되고요. 추상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유도 질문은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데이트를 갔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얘기해요. 자기야 나 오다가 롯데리아 지나오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너무 먹고 싶더라. 근데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라고 하면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롯데리아 먹으러 갈까? 이렇게 응답하겠죠. 일반적이면.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유도 질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는 어떠한 A적인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A적인 성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크죠. 그러한 질문들은 유도 질문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리고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을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직접 질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어떤 결과를 묻는 것이죠. 기아의 성별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건데, 간접 질문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간접 질문이죠. 기아에게 만일 뭐뭐가 일어난다면 기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생각보다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라는 간접 질문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완전히 없앤다라기보다는 이왕 긍정적으로 질문할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왜? 응답에서 어쨌든 예, 아니요가 바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는 통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yes라고 응답한 사람은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통합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no라고 응답하면 같은 유형의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왕이면은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통합해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긍정과 질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읽는 사람이 혼란스러워서 나중에 응답이 거꾸로 반대로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중 질문은 피하라는 거죠. 당신은 뭐예요? 어떤 걸 질문할까요? 당신은 조사론과 예를 들어서 정책론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 아니요 라고 응답이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조사론은 좋아하는데 정책론은 싫어.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야? 막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 개로 쪼개서 당신은 조사론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정책론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각각 물어봐야지 그것을 이중 질문하듯이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포함하는 이러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질문 내에 어떠한 가정이나 암시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하죠. 편견을 내포하는 용어나 서술을 피해야 하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응답 범주에 애매하거나 막연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항 배열은 일반적이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아니면 현재에서부터 과거의 순으로 약간 정렬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10대, 30대, 20대 이런 식으로 응답 범주가 나오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질문 문항의 배열입니다. 질문 문항. 이제는 그 질문을 다 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질문인데 이거를 설문지의 앞부분에 배치를 할 거냐 뒷부분에 배치할 것이냐 이런 거죠. 질문 문항의 배치. 흥미롭고 답하기 쉬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앞에다가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은 뒷부분에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민감한 질문 막 고민하다가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인데 고민하다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럼 뒷부분의 설문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거나 개방형 질문은 뒷부분에 하는 게 좋다. 질문을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예를 들어 시간 순서대로 한다든지, 질문 자체도 보기도 시간 순서대로 놓지만 질문도 시간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 적절한 그 순서가 잘못되면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청소할 때 어때요? 위에 먼저 청소하고 그 다음 구석 청소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운데를 청소하는 게 가장 깔끔하잖아요. 설문지의 구성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응답군의 고정 반응이 조성되지 않도록 문항을 적절하게 배열해야 된다라는 거죠. 행렬식 문항에서는 같은 표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체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죠. 이런 경우 좋겠죠. 행렬식 문항의 경우 문항을 절반 정도 나눠서 한 5문항 묻고 또 나중에 또 물으면 10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체크되는 것보다는 5문제가 체크되고 또 5문제 할 때 또 주의 깊게 문제를 읽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몇 개의 질문을 나눈 다음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신뢰도를 검사하는 질문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죠. 신뢰도를 검사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따로 떼어놔서 질문한다. 문항 배치를 서로 1번 하면 20번 이렇게 떼어놓으라는 것 기억하실 거고,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특수한 것을 뒤에 묻는다. 전반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당신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질문하는 것이 좋고요. 질문지의 표지, 응답 지침 등을 표현하는 사전에 세팅하면 좋고, 여과형 질문과 수반형 질문들은 그에 적합한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여과형은 걸러내는 것이고 수반형은 그 걸러진 것에 따라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인데 예 하면 1-2로 가시오, 아니오면 1-4로 가시오. 이거는 뭐예요? 둘로 쪼개고 있죠. 둘로 여과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과형 질문이라 그러고, 자 1-2로 가면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항이 있겠죠. 이 1-2에 갔을 때 받아들이는 그 문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과에 따라서 수반됐기 때문에 수반형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났네요.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서베이 설문조사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